어제 오전 북한군 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강화도 부근으로 접근해 우리 공군이 긴급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군은 통상적인 비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지 기자입니다. 북한군 추정 비행체가 강화도 부근으로 남하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 어제 오전입니다. 군 레이더에 비행체가 포착되자 우리 공군이 긴급 출동해 대응했습니다. 공군이 긴급 출격했던 건 이 비행체가 우리 군이 설정해놓은 방공 전술 조치선을 넘어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이 선제 대응을 위해 군사 분계선과 서해 북방 한계선의 북쪽 상공에 가상으로 설정해놓은 선인데 북 전투기들이 이 선을 넘으면 우리 전투기들이 긴급 투입됩니다. 군은 비행체가 감지돼 대비태세를 갖춘 것은 맞다고 했지만 비행 금지 구역을 넘어선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통상적 비행에 우리 군도 초계 비행을 하며 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논의가 오가는 시점이라 북한이 도발했다면 배경이 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2배나 늘리기를 원한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액으로는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마침 이번 주 서울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 관련 10차 회의가 열리는데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남성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As part of that commitment, we are working together to ensure fair burden sharing in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측근들에게 한국이 현재 금액의 최대 2배까지 부담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은 약 8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300억 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2배로 늘릴 경우 우리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8천억 원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트위터에 미국의 국방비 액수가 미쳤다며 미군 주둔 국가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강공으로 나오면서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릴 새로운 방위비 분담 협정 10차 회의에서 한미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남성입니다. 이렇듯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이 답이 오지 않는 상황에 북한은 우방국 순방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평양을 출발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베트남과 시리아에 이어 중국을 방문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습니다. 빅 이벤트를 앞두고 열흘째 평양 밖에서 우방과 밀착하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시진핑 주석과 리용호의 회담 사진을 게재했고 중국 인민일보는 북한의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내정 불간섭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영변 전문가 사찰이나 부분 신고를 받으면 조건부 제재 해제라는 카드를 제시했는데 북한은 답을 주지 않고 중국 등 우방국들과 제재 해제 방법을 논의하려 한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위해가 되는 것은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범글로벌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중국의 의중 등 리 외무상의 순방 결과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되면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과 고위급 회담, 2차 미북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 내년 연초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답방 관련 답변이 여전히 없다면서 담담하게 북한의 판단과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진행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답방 시기를 연내로 특정하지 않고 내년 가능성도 열어놨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할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이제 달려 있는 문제겠죠. 그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답방 날짜 통보가 늦어지자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답방 추진이 이루어지려면 북측 선발대라도 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징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하지만 오늘까지 답이 없으니 이번 주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것은 모르는 일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통보가 갑자기 이루어지면 사전 준비회담, 의전 논의, 답사 일정 등을 대폭 줄일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프레스센터 없이 정상회담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정상회담 일정을 세계 어느 국가가 이렇게 잡느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여부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어떤 통보도 받은 게 없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사랑채 앞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악수를 하는 대형 초상화가 걸리는 등 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전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13일 답방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북쪽이랑 전화가 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을 열어놓고 견학 장소 등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이 결단만 하면 언제라도 김 위원장을 맞을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각각의 일정에 맞춰 제주 한라산, 남산 서울타워, 삼성전자 공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담은 대형 초상화가 설치됐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며 김 위원장 답방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백두충송위원회에 이어 김 위원장을 위인으로 표현한 위인맞이 환영단도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소 여부를 이번 주 내로 결정합니다.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의 소행이라 줄곧 주장해오고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SNS에도 형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자신은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이란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 사건의 공소시효 역시 오는 13일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는지 가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의 후원금을 강요하거나 최 씨 회사에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구속 만기로 석방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0시에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1심과 2심, 3심 모두 최대 6개월로 이 기간 안에 선고하지 못하면 일단 풀어줘야 합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상고를 기각해 2심 내용대로 확정하면 김 전 차관은 남은 형을 살아야 합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수도권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수영 기자입니다. 주택 안에 연기가 들어찼습니다. 한 주민이 소방대원의 부축을 받고 빠져나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3층짜리 다가구 주택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집안 내부와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38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셨는데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1층 주방 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부평구 북해동 5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3층 내부가 타고 유독가스가 퍼져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은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엔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사장 13층에 설치된 가림막이 불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콘크리트를 굳히기 위해 피워놓은 불이 가림막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네, 검찰이 이번 주 내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지사의 앞으로 정치적 입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영 기자입니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입원시킨 건 형수의 소행이라 줄곧 주장해오고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 SNS에도 형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자신은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이란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 사건의 공소시효 역시 오는 13일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맞는지 가릴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수영입니다. 자, 지금 보셨지만 이렇게 사흘째 아주 강력한 한파가 이어지면서 수도 계량기 동파가 속출을 했습니다. 서울에서만 사흘 동안 100건을 훌쩍 넘는 동파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수도 계량기 유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금이가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꽁꽁 얼어붙은 겁니다.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 단열재를 넣어뒀지만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하 내려갈 때 항상 물을 좀 살살살 틀어놓게 하는데 어제 제가 깜빡했어요. 물이 흐르는 계량기 배관 속까지 얼어붙은 상황. 밸브를 잠그려고 보니까 밸브 자체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여기가 다 얼었다는 얘기입니다. 동파된 계량기를 교체한 뒤엔 헤어드라이나 토치 대신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해 천천히 배관을 녹여야 합니다. 설거지거리는 쌓여있고 휴일에 물이 안 나오니 불편함은 더 큽니다. 또 뭐 이렇게 할 줄 알았으면 물을 받아놓을 건데 라면도 안 하고 끓여 먹고 지금 있어요. 물이 없어서. 한파가 이어진 사흘 동안 서울에선 수도관 동파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동파 예보제 등급을 동파 발생 위험 수준인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서만 48건의 수도관 계량기 동파 신고가 들어왔고 지난 7일 첫 동파 신고 이후 오늘까지 149건이 접수됐습니다. TV조선 홍경재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한파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철원 영하 20.6도, 서울도 영하 11.8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첫 소식 윤혜웅 기자입니다. 바위에 튄 폭포수가 얼면서 눈이 내린 듯한 장관이 펼쳐집니다. 체감 온도가 또 많이 춥다고 하는데 와 보니까 얼지는 않았지만 폭포가 아주 그냥 멋있네요. 넓은 한탄강 줄기도 해반이 얼음으로 덮였습니다.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 임남면의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더 떨어진 영하 20.6도를 기록했습니다. 축사에 전열기를 켜고 볏짚도 정성스레 깔아줍니다. 춥다고 말 못하는 가축들이 병이라도 걸릴까 노심초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열담화를 설치해주고 그리고 송아지 옷을 입히고
전국을 나흘째 강타한 북극발 기습 한파는 오늘 절정을 이뤘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은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졌고 남부지방에서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 사이 기온이 또 떨어져 내일 오후에야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사 냉각에 의해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 10도 이하의 차가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한파가 가시는 모레쯤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윤태웅입니다. 탈선 사고가 난 KTX 강릉선이 밤샘 복구 작업을 통해 내일 새벽부터 정상 운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신호 제어 시스템 오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조명 아래에서 기중기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탈선한 KTX 기관차를 들어옮깁니다. 중장비가 기울어진 객차를 지탱합니다. 그 사이 부서진 선로를 새로 설치합니다. 코레일은 기중기 4대 등 중장비 4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코레일은 선로 교체 작업을 마치는 대로 남아있는 객차 8량을 차량기지로 옮길 예정입니다. 탈선 사고 구간은 이틀째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강릉역에서 진부역 사이에 버스 45대를 운행했습니다. 이틀 동안 KTX 승객 8천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진부역에 상행과 하행선 승객이 몰리면서 KTX 지연 운행도 잇따랐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를 늦게 도착해가지고 조금 더 신체적인 피로감이 더 많이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코레일은 밤사이 복구를 마친 뒤 내일 새벽 첫 기차부터는 정상 운행할 계획입니다. 코레일과 국토부는 선로 전환 신호 시스템 오류를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로 전환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잘못되어 있다는 표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선로 전환기 케이블이 잘못 연결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재수 전 사령관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당은 적폐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애도를 표하면서도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에 박재훈 기자입니다.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섭니다. 곧이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따라 들어갑니다. 김 위원장은 현 정권이 신적폐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만 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칼끝이 또 한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며 과도한 적폐청산의 칼춤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만든 단두대에서 로베스피에르 자신이 처형당한 것처럼 이러한 적폐청산의 칼이 결국 문재인 정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김학용 의원은 자신을 지지 않는 국민에겐 관대하고 반대하는 국민들만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식의 적폐청산은 이제 멈춰달라고 말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절도와 의리가 있던 사람이었다며 이재수 전 사령관을 애도했지만 정치 쟁점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수 전 사령관의 죽음에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유승민 전 대표 이후 빈소를 찾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빈소엔 전직 국방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 검찰의 과잉 수사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측에선 검찰의 과잉 수사가 이 전 사령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던 이 전 사령관이 수사를 받을 동안 서울의 오피스텔을 잠시 내줬던 지인에게 자초지종을 캐묻는 등 과도하게 주변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호의를 제공했던 그 회사에도 연락을 하고 말이죠. 또 검찰이 혐의와 동떨어진 기무사 관련 문건들을 군 정치관여 혐의와 연결지으려 했다며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 관행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상당히 좀 이 과잉 수사를 할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들이 결국
단계에 따라서는 별건 수사로도 갈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빈소를 찾은 선배 군인들은 이재수 전 사령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후배였지만은 정말 그 이재수 장군이 군인당 군인이었다. 안타깝다. 이 사령관이 끝나기 전에 한 3개월 같이 제가 장관으로 또 한 것이고 사건에 관해서 제가 이러저러한 언급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로 장성들도 이 전 사령관이 안타까운 선택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조직과 부대의 책임은 오직 지휘관만이 진다. 비록 나는 특사 15기고 이 사람은 37기지만 이재수 장군의 심정을 내가 잘 안다. 이 전 사령관의 발인식은 오는 11일 진행되고 개전 국립연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거액을 뜯기고 자녀 취업 청탁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10일인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입국장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자를 눌러쓴 채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입국했습니다. 네팔로 의료 봉사를 떠난 지 20일 만입니다. 윤 전 시장은 광주에 모처해서 검찰 조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나중에 다 얘기 다 올 거니까요. 검찰은 인천공항에서 윤 전 시장을 20분 동안 조사하고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윤장현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씨에게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등에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 사칭 문자까지 보내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에게 지난해 말부터 4억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넸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공천을 언급하며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귀국 전 일부 언론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 이야기에 이성을 잃었었다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홍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홍 기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드레스 논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인데 무슨 일입니까? 네,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하는 싱가포르 대표의 드레스가 논란입니다. 오는 17일 태국 방콕 대회에서 입을 의상 중에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이 접혀있던 드레스를 펼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에 소매 부분에는 성조기와 인공기가 등장합니다. 예.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미국과 북한의 첫 정상회담을 형상화한 겁니다. 자, 미북 정상회담을 형상화한 작품. 근데 왜 논란이 됩니까, 이게? 네, 싱가포르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악수 장면을 보여주면서 싱가포르가 세계 평화의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게 이 디자이너의 의도였는데요. 예. 하지만 정작 싱가포르 내에서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후보가 왜 다른 나라 국기가 들어간 의상을 입느냐는 거죠. 네. 일부 싱가포르 네티즌들은 이 드레스를 입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민생도 힘든데 점점점 박원순 시장인데 무슨 할 말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박원순 시장이 국회의원들의 세비 인상을 비판한 겁니다. 예. 네, 박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민생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이 즐거워진 후에 기뻐한다는 내용의 중국 경구를 인용하면서 국회가 국민보다 스스로를 먼저 챙긴 게 아니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국회의원 세비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1.8% 인상해서 올해보다 내년은 182만 원 정도 더 오르게 됩니다. 예. 네, 일부에서는 연간 2천만 원 늘어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회 사무처가 이 부분을 정정했는데요. 차관급보다 작은 금액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 공보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개시 이틀 만에 14만 명 가까이가 참여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구속 만료 석방.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김종 전 차관의 모습이네요. 석방됐나요? 네, 맞습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개입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오늘 자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구속된 지 2년 만에 기간 만료로 나온 건데요.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차에 탔습니다. 김 전 차관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공모해서 삼성그룹의 후원을 강요하고 또 문체부 산하 공기업을 압박해서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 2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3차례 구속기간이 연장했지만 선고가 내려지지 않아서 구속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요. 징역 3년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형기를 마저 채워야 합니다. 그렇군요. 홍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근 코레일은 이틀에 한 번꼴로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열차 타기가 겁날 정도로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 대책은 물론 책임지는 사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벌어진 철도 사고는 무려 10건. 하루에 2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날도 3일이나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열차 고장 사고는 2015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질책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타하자 철도공사의 안전관리 체계와 차량 정비, 고객 대응 체계 등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코레일은 차량 분야 총괄 책임자와 주요 소속장 4명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대형 사고는 또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의 발언은 승객들의 화만 돋웠습니다.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이거 사고 난 건 말이 안 되다는 생각해. 그냥 그거 핑계인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는 그럼 맨날 사고 나게. 김현미 장관은 오늘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책임을 묻고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과 정비 인력 확충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은 오영식 사장의 비전문성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국보급 미술품을 포함해 304점의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부자가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수집한 유물을 국가에 기증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박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오후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들이 전시실 한편에 걸린 작품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추사 김정희의 걸작 불이 설난노입니다. 한평생 미술품을 수집해온 손창근 씨가 기증한 겁니다. 기증유물 304점 중 다수가 국보급입니다. 그저 한 점 한 점 정들고 한 점 한 점 애착해가는 물건들인데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올해 90살인 손 씨는 개성 출신 실업가 아버지 손세기 씨의 대를 이어 문화재급 유물을 수집해왔습니다. 부자는 손세기 선생이 1974년 서강대에 고서화 200점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평생에 걸쳐 나눔을 실천해왔습니다. 아버님이 살림병 그렇게 안 주셨다고 해요. 근데 고서화 사시는 데는 그렇게 돈을 안 아끼셨다고. 흔쾌히 또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저희 부모님 뵙고 참 대단하시다. 손세기 손창근 컬렉션에는 추사의 작품 외에도 15세기 용비어 청가 초간본, 장승업의 앵무새와 사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컬렉션은 정말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데요.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컬렉션을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하셨다는 점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중 일부를
국가 지정문화재로 등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시작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12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궁지에 몰린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주 추가적인 서민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개선문 주변이 최루탄 연기로 자욱합니다. 시위대가 돌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살수차가 동원돼 물대포를 마구 쏘기 시작합니다. 샹젤리제 거리엔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파리의 명물 에펠탑 등도 폐쇄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노란조끼 시위 현장입니다. 성난 시위대는 길가에 세워둔 차량들을 밀어 넘어뜨리고는 잇따라 불을 지르기도 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조치를 전격 철회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시위대는 최저임금 인상, 거주세 인하 등 추가 서민 대책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수도 파리뿐 아니라 보르도, 리옹, 마르세유 등 전국 각지에서 12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Que faire face à ça? On est comme du bétail pour eux. On est traité pire que de la merde. 이번 시위로 130여 명이 다쳤고 1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만 9만 명 가까이 배치한 당국의 적극적인 진압에도 상점 유리창이 낙서로 도배되고 산산조각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 달째 이어진 시위는 점차 마크롱 대통령 퇴진 등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양상. 임기 1년 반 만에 최악의 정치 위기를 맞은 마크롱은 다음 주 초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선거법 개정 없이 예산안만 처리한 데 반발해서 시작한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 나흘째를 맞았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안에서 우군 역할을 해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마음을 달랠 필요는 있지만 이 막상 선거법을 당장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나흘째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전기장판 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함께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검진도 받았습니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두 대표를 찾았지만 뾰족한 답은 주진 못했습니다. 아이고, 건강 생각하셔야죠. 건강 망치자고 단식하는 거지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내용이 많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답 나올 때까지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뭐 작은 당들 뭐 다 무시하면서 그냥 그렇게 가실 것 같아가지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광화문 거리로 나섰습니다. 소수 야3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은 이달로 활동 기간이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연장을 결의할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른미래당 유이동 원내수석 부대표는 1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불거질까 부담이고 한국당은 김상환 대법관 동의안과 유치원 3법이 처리될까 고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하는 이른바 코인 공동구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최소 수십억 원대 투자를 받아 거래를 진행했던 20대가 사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코인 공동구매 투자를 진행하던 24살 최모 씨가 지난 2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을 모아 최 씨에게 돈을 건넸던 중간 계약자들이 최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거주지를 찾았다 발견한 겁니다. 이들은 최 씨가 호화 생활을 하며 투자금을 탕진했다고 주장합니다. 월세 1,800짜리 날린 돈을 회복하는 방법은 크게 회복하는 방법은 마지막에 없는데 그걸로도 날린 거죠. 코인 공동구매는 아직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미리 싼 값에 사들여 상장 후 이익을 얻는 투자입니다.
최 씨가 중국에서 코인 물량을 확보해오면 중간계약자들이 SNS 공동구매방 운영자들에게 전달하고 개인들이 투자했던 겁니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참여한 공구방이 수십 개에 달해 큰 금액이 최 씨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현금으로 한다면 한 10억? 그게서 합해서. 공동구매방 운영자들은 중간계약자에게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언제든 가능하다. 문제 생각 언제든 가능하다. 우리 돈을 다 받는 곳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단심을 시켰는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아무것도 안 물러가는 거였어요. 최 씨와 직접 계약한 중간계약자들은 최 씨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넉10년만에 진짜 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투자금에 대한 보장도 없이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투자가 이뤄지면서 처벌도 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후보가 나경원, 김학용 2파전으로 굳혀졌습니다. 유기준, 김영우 의원은 이 막판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복당파 대표 김학용 의원은 이례적으로 초선 비례대표인 김종석 의원을 정책위 의장 후보로 내세우며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책무를 수행할 역량과 전문성을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하고 한국당 경제 비전인 아이노빅스 작성을 주도하는 등 한국당 내 대표 경제 전문가입니다. 우리 당의 정책 품질 그리고 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고, 잔류파를 대표하는 나경원 의원은 충청권 재선 정용기 의원을 정책위 의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정책 투쟁이 가능한 현장 경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 의원은 현장 경험과 함께 계파 갈등 구도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람 중심의 계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기준, 김영우 의원은 후보 등록 마지막 날까지 정책위 의장 후보를 구하지 못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나 의원은 친박과 잔류파, 김 의원은 비박과 복당파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물밑에서는 계파가 뒤엉킨 혼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의원들이 많아 투표 직전 정견 발표가 당락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은 모레 치러집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